저는 10년 차 약사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주변을 보면 누구나 자신과 트러블이 있는 사람 한 명쯤 있잖아요. 저 역시 제 주변에 저의 속을 박박 긁어놓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때문에 요 근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그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풀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남편을 대학교 때 만났어요. 우연히 대학 봉사활동을 갔다가 만나게 됐는데 남편의 인성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같은 대학이었지만 전 약대였고 남편은 경영학과였는데요. 그때 당시 같이 잘 다니던 동기들은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선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그 중에서도 동기 한 명이 유독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난 진주가 콧대 높은 줄 알았는데 뭐 딱히 그런 건 아닌가 봐. 선배들이 우리 동기들 중에서 진주가 제일 예쁘다고 많이 말했잖아. 그래서 얘가 콧대만 높아지면 어쩌나 걱정했거든. 근데 뭐 만나는 사람 보니까 딱히 그런 건 아닌 것 같네. 진주야, 근데 너 그런 사람 만나서 괜찮겠어? 아무리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만나야지. 뭐 집안이 좋대?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좋은 집안은 아닐 것 같은데. 연애를 집안 보면서 해야 돼? 난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데? 그리고 남자친구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앞뒤 재고 따지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날 보고서 좋아해주는 사람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데? 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하니? 너도 저번에 부잣집 직장인이라면서 엄청 좋아했다가 그 사람 너네 집안만 보고 접근한 거였다며 펑펑 울었잖아. 그래 놓고서는 나한텐 왜 그렇게 말해? 아니, 그건 솔직히 속상해서 한 말이고. 그때 그 사람도 괜찮았는데 더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했거든. 그냥 너희한텐 그렇게 말한 것뿐이야. 하여튼 너도 참. 우리 졸업하고 그러면 좋은 집안에서 줄을 설 텐데 벌써부터 별 볼 일 없는 남자 만나면 어떻게 하니? 나중에 너 이런저런 남자 만났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리고 너네 집도 빵빵한 거 아니잖아. 그럼 지금부터 관리는 해야 하지 않겠어? 어차피 끼리끼리 사귄다곤 하지만 그래도 약대 졸업하면 급은 맞추고 만나야지. 넌 사람을 급을 따지고 만나니? 뭘로 급을 나누는지는 모르겠는데 너처럼 급을 나눠야 한다면 나는 남자친구가 제일 높은 급이라고 생각해.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그리고 약대 왔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너 진짜 이상하다.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야. 동기는 그 당시 남편에 대해서 무시를 했지만 전 그런 말들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남편은 저를 정말로 사랑해줬고 아껴줬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조용히 대학을 다녔던 저와는 다르게 그 동기는 과 대표를 할 정도로 활발한 아이였고 다른 동기들도 그 아이 말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없는 자리에서는 동기들이 모두 모여서 뒷말을 하기도 했죠. 저는 단 한 명의 친한 동기만 친구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대학을 다녔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다들 절 걱정하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 아이가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동기들은 모두 절 한심하게 생각했죠. 저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학생이었기 때문에
철없는 일이라며 비난하기도 했고, 특히나 남편을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어요. 양가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피로연 당시 동기들에게 인사를 갔을 때 모두들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게, 남자 잘 만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어떻게 이러니?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딱 너보고 하는 말인가 보다. 임신했으면 이제 학교는 어떻게 다니려고? 너 지금 발목 잡힌 거야. 너야 약사하면 취업이나 그런 건 문제 없겠지만 솔직히 네 남편은 졸업하고 나서 또 취업하려고 아등바등 준비해야 할 텐데 그때까지는 어쩌려고? 결혼식장 보아하니 양가 부모님이 넉넉한 편도 아닌 것 같은데.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우리도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계획도 했고. 아이가 생겨서 일찍 결혼하게 됐지만 나나 남편이나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행복해. 어차피 나나 남자친구나 졸업 앞두고 있으니까 문제될 것도 없고 다만 내가 일하는 게 좀 미뤄질 뿐이지. 다시 일하기 전까지 양가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어. 너는 그 말을 믿니? 솔직히 네 시부모님이야. 약사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옳다구나 받아준 거일 수도 있잖아. 근데 네가 애 낳고서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좋아하겠어? 그래, 네가 뭐 행복하다고 하는 걸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게 좋다고 하니 넌 그 정도로 만족하는 애인 거지. 어쨌든 결혼하고서도 우리 동기 모임 하면 올 거지? 괜히 주눅 든다고 참석 안 하지 말고. 근데 어떻게 이런 결혼식장 골랐니? 나 어릴 적에 가봤던 곳이랑 똑같네. 어쩜 이렇게 촌스럽고 좁고. 얘,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급해도 이건 좀 그렇지 않아? 야, 넌 무슨 결혼식까지 와서 그런 말을 하냐? 진주야, 신경 쓰지 마. 얘, 너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선 엄청 부러워했어. 너 괜히 부러워서 그러지? 진주야, 여기 온 애들 다 음식도 맛있다고 다 칭찬이야. 얘 말 듣지 마. 넌 진주 일이라면 괜히 그러더라? 뭐 또 진주 속 뒤집어 놓으려고? 너 얘가 착해서 참는 거지. 그만 나대고 어이없는 말도 그만해. 결혼식장에서도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동기를 보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얼마 있다 졸업을 하게 되었고, 전 졸업 이후 동기들과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듣기로는 동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동기 중 친한 친구 한 명만 제외하고는 연락을 다 하지 않았어요. 몇 년이 더 지난 후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바로 그 동기더라고요. 동기들 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던 애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해왔어요. 다짜고짜 그동안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며 묻는 말에 전 황당했죠. 통화를 하면서 역시나 얘는 달라지지 않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 너 왜 우리 연락 다 피해? 너 우리 동기들 다 같이 모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졸업하자마자 동기들 모임 만들었는데 너는 한 번도 참석도 안 하고 애들 전화도 안 받고 뭐 하면서 살고 있어? 우리 이번에 모임 또 할 거거든?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번부터 참석해. 그래도 같이 학교 나온 동기인데 결혼했다고 이렇게 사회생활도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아, 그런 거 아니야. 바쁘다 보니까 연락하기 힘들었네. 잘 지냈어? 근데 나 모임은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 애도 있고 일도 하고 있어서 바쁘네. 그래서 못 갈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지내? 나는 약국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어. 다른 애들 소식도 궁금하긴 한데 내가 아직 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바쁘네. 얘, 에버즈는 이모 없어? 다른 애들은 이모한테 애 맡기고 잘만 나오는데 넌 네가 애 보고 있는 거야? 아휴, 아이고야. 그리고 약사로 취업을 한 거야? 개국한 것도 아니고 월급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꼴랑 월급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될 텐데 그걸로 애도 키우면서 살 수 있나? 아, 나는 작년에 개국했어. 졸업하고 다른 곳에서 잠깐 일하다가 나도 약국 열었지. 신도시에 있는 병원 바로 아래에 오픈했는데 요즘 엄청 잘 되거든. 아니, 일자리가 필요하면 진작에 모임 나와서 나한테 부탁을 하지 그랬어. 그러면 우리 약국이나 아니면 아빠한테라도 물어볼걸. 아니야, 여기도 진짜 좋아. 월급도 많고 다른 동료 약사들도 있어서 쉴 수 있으니까 편하고. 언제 한번 너 약국 연대 가볼게. 어디 있는지 알려줘. 이번 모임은 참석하긴 어려울 것 같네. 다음에 모임 또 한다고 하면 그때는 참석할게. 그래, 동기 좋다는 게 어디야. 다른 애들 다 약국 차려서 좀 기죽어서 그래? 그럴 필요 없어. 약국 차릴 만한 애들만 한 거지 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는 법이니까. 직장 다니는 애가 얼마나 돈이 있으면 있겠어. 어쨌든 열심히 산다고 하니까 좋네. 우리는 너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 어린 나이에 애 가져서 별 볼 일 없는 남자한테 시집 가더니만 잘 사는지 만지 연락도 없으니까 창피해서 연락도 못하나 싶었지. 어쨌든 잘 사니 다행이긴 하네. 이번 모임 네 시간에 맞춰서 하자고 해볼게. 애들도 다 사장이라 시간은 넉넉하거든. 너 시간 될 때 문자 줘. 그럼 그거대로 맞춰볼 테니까.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와 모임에 참석하라는 말을 들었던 저는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만나서 그때 전화 왔던 얘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저에게 연락이 왔다는 걸 듣고서는 친구는 경악을 했죠. 분명 절 괴롭히기 위해서 알아냈을 거라며 저보다 친구가 더 많이 화를 냈어요. 친구는 전부터 그 동기가 저에 대한 시샘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끊긴 이후에도 계속 제 연락처를 물어보곤 했다며 말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은미가 나한테 전화 왔어. 동기 모임 하는데 나만 빠졌다면서 아이도 낳고 컸으니 이제 좀 나오라고 하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벌써 졸업한 지도 꽤 됐는데 다들 동기 모임은 잘 나가는가 봐. 근데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나 너 말고는 번호 알려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서 전화를 한 거지? 혹시 네가 내 번호 알려준 거야? 와, 걔 뭐냐? 나한테 물어본 적도 없어. 걔는 어떻게 어디서 알고서 연락한 거지? 와, 진짜 소름이다. 안 그래도 걔가 매번 네 전화번호 묻길래 내가 뭐라고 했거든. 걘 왜 자꾸 너한테 그런지 모르겠어. 질투하는 것 같아. 너 대학 처음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다 너 이쁘다고 엄청 칭찬했잖아. 그거 듣고서는 걔 뒤에서 별의별 말 다 하고 다니고 이상한 애야. 동기 모임 나도 별로 참석은 안 하는데 참석하는 애들은 쭉 가는 모양이더라고. 그거 참석하는 이유가 뭐겠어. 결혼하거나 약국 열 때 초대해야 하니까 가는 거지. 걔 아마 결혼해서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있는 걸 거야. 아, 그래? 전화 와서 작년에 개국했다면서 나한테 말하더라? 나보고 일자리 필요하면 자기한테 말하지 그랬냐면서 말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
여전히 걔는 남들 까내리는 취미가 있더라고. 어쨌든 이번에 모임 참석 못한다고 했더니만 내 시간에 맞춰서 약속 잡겠다고까지 하는 거 있지? 걔 진짜 웃기는 애네. 안 그래도 걔 다른 애한테도 그래서 동기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지. 걔가 입만 열면 남가 내리느라 바쁘잖아. 솔직히 처음에야 뭐 활발하고 그러니까 괜찮은 아인가 싶지. 알고 보면 진짜 별로인데. 차라리 너 이번 동기 모임에 가서 확 엎어버려. 걔는 너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서 나불거리잖아. 나 그 꼴 보면서 진짜 내가 더 말해주고 싶었는데 참았거든? 이번 기회에 다 밝혀. 학교 다닐 때부터 너 엄청 부러워했는데 아마 다 알고 나면 부러워서 미칠걸? 친구는 지금 상황을 이참에 다 말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그 동기가 부러워서 다음에는 그런 말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생각을 했었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니 그 동기는 더욱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옆에서 저보다 더 화를 내주기도 했지만 동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 동기는 결혼을 한다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청첩장을 나눠주려고 다 같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동기는 자기 자랑만 하더라고요. 여기 청첩장. 보고 다들 놀라지 마. 이번에 어렵게 고급 호텔 예식 잡았어. 여기 예약하기 엄청 힘든 거 다들 알고 있지? 우리 신랑 쪽에 연줄이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겨우겨우 잡았다니까. 그러니까 이번 결혼식 꼭 와야 돼. 우리도 신경 진짜 많이 썼거든. 특히 우리 진주, 너는 꼭 와. 너 결혼식 할 때 나 진짜 마음 아팠거든. 애 생겨가지고 급하게 결혼했다곤 하지만 좀 그랬잖아. 이번에 와서 대리만족하면 좋겠어. 야, 뭐가 그랬다는 거야? 진주도 괜찮은 곳에서 잘만 결혼했구먼. 넌 뭔 소리를 하냐? 그건 그렇고 그렇게 잘나신 네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난 그게 궁금한데? 이렇게 고급 호텔 결혼식 할 정도면 뭐 해외 섬이라도 하나 빌려서 한 1년 있다 오는 거 정도는 하겠네? 네가 지금껏 말한 게 있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아니 그래라. 너 1년 정도 사라져 있다가 오면 아마 여러 명 속도 참 편할 것 같은데. 얘는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해. 내가 1년 없어지면 우리 약국은 어떻게 돌아가라고. 안 그래도 건물에서 우리 약국이 제일 잘 나가는데. 우리 휴가 간다고 문 닫으면 상권 아마 다 죽을걸? 신혼여행은 이번에 못 가고 다음에 가기로 했어. 나도 바쁜데 남편 사업도 바빠가지고 말이야. 시간이 안 맞아서 이번엔 못 가고 나중에 직원 채용하고 그러면 그때 여유롭게 갔다 오려고. 야, 너 진짜 웃긴다. 너네 약국 1년 문 닫아도 아마 아무 문제도 없을걸? 어차피 바로 옆 건물에 약국도 있는데 무슨 너네 약국 문 닫으면 상권이 죽어. 야, 진주는 결혼 똑소리 나게 했지. 신혼여행도 한 달 동안 갔다 왔잖아. 솔직히 결혼하고 그 정도 길게 신혼여행 다녀온 애들이 우리 중에 누가 있다고 그래? 야, 은미 너 돈 많으니까 진주보다 훨씬 더 길게 갈 수 있지 않냐? 뭐 한 달이 뭐야? 1년은 갈 수 있지. 와, 기대된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성인이잖아. 우리 할 일은 해야지. 그래도 사람이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 아, 결혼하면 결혼한 애들끼리 부부 동반 모임이나 할까?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진주는 좀 같이 하기 그런가? 아무래도 우리 신랑들은 다들 잘 나가는 사업가나 대기업 다니는데 진주는 좀 그렇지? 에이, 내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 그래, 그렇게 해. 나는 상관없어. 그런데 너는 괜찮겠어? 나야 뭐 결혼식도 했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가지고 남들한테 부끄럽거나 기죽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너는 이제 결혼하는데도 그런 게 있나 봐? 내가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아니다. 결혼한다는 애한테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치? 은미는 근데 되게 온실 속의 화초네. 세상사 잘 몰라서 해맞고 너무 좋다. 네 신랑도 너 이런 모습에 반한 거 아니야? 은미야, 근데 결혼하는데 이제는 세상을 좀 알아야 하지 않겠니? 너 그렇게 남들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다. 동기는 끝까지 저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같이 갔던 친구가 제 편이 돼주어서 별다른 일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하던 날 호화로운 식장에서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어요. 정말 제대로 준비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고급스러운 예식장이었는데 결혼식은 호텔에서 진행을 했지만 식사는 다른 곳에서 이동해 먹게 되었습니다. 식이 끝나자마자 동기의 다른 친구들이 저희들을 모아서 다른 식당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상황이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듣던 얘기와 동기가 한 얘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애들아, 정말 미안해. 실은 오늘 갑자기 시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 하객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리가 없었어. 그래서 급하게 식당 섭외를 하게 되었는데 이해해줘. 그래도 여기 밥도 맛있는 곳이라고 했거든? 주변에서 맛있다는 곳 바로 섭외를 해서 온 거니까 이해해줄 수 있지? 나도 오늘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그래도 여기 밥 맛있고 비싼 곳이라고 하니까 괜찮지? 야, 아무리 그래도 생각해서 와줬는데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식 끝나고 바로 우리 데리고 다른 식당 가길래 다 깜짝 놀랬잖아. 그렇게 기대하라고 하더니만. 근데 결혼식장에서 식 올릴 때는 하객들 별로 없었는데 언제 하객들이 많이 왔다는 거야? 아니 세팅은 결혼식 보면서 식사할 수 있게 세팅된 거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먹어도 되는 줄 알았지. 아휴, 얘가 요즘 결혼식을 잘 모르네.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따로 자리 마련해서 먹는 거야. 아무튼 오늘 내 드레스 어땠어? 우리 진짜 고심해서 명품 드레스로 선택한 건데 이쁘지 않았어? 거기 큐빅도 그냥 큐빅이 아니라 진짜 보석이야. 그래서 그런가 엄청 화려하고 이쁘게 나왔는데 너희가 그걸 아나 모르겠네. 역시 그런 드레스가 나한테 딱 잘 어울리지? 근데 진주야, 넌 아직도 그렇게 입고 다녀? 그래도 결혼식인데 좀 고급스러운 걸로 입고 오지 그랬어. 왜? 이 정도면 깔끔하고 그렇게 입고 온 건데 뭐가 이상해? 그러고 보니까 여긴 왜 너만 온 거야? 신랑은 여기 인사하러 안 왔어? 아니 저번에 청첩장 줄 때 나는 한번 볼 줄 알았는데 그때도 바빠서 못 온다고 한 거 아니었어? 여기도 왜 안 온 거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무슨 일은 그런 거 없어. 신랑 하객 쪽 인사 가는 것도 바빠가지고 신랑이 배려해줘서 여기 온 거야. 나중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 여기로 못 온 거지. 시부모님이랑 신랑 다 사업하잖아. 그래서 인사할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못 오나 봐. 우리 부모님 쪽부터 인사했거든.
근데 시부모님이랑 신랑 하객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는 아마 나중에 올 건가 봐. 어쨌든 우리끼리 뒤풀이 해보자. 결혼식 이후 동기는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와서 뒤풀이를 하자며 말을 했습니다. 인사를 도느라 바쁘다는 신랑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죠. 그때는 저희도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생각이 들었지만 동기의 표정을 봤을 때는 문제를 볼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마무리가 되고 몇 달 후에 친구가 개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축하를 해주러 간 자리에 역시나 동기들이 다 같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날은 전보다 동기들 모두 날이 서서 저를 무시하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진주야, 너는 진짜 속도 좋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지만 이렇게 약국 개업하는데 너 이렇게 친구가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지도 않니? 너는 꼴랑 월급 받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얘도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돈 펑펑 벌 거잖아. 부럽지 않아? 나는 네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 주변에는 다 하나씩 약국 차리는데 너는 아직도 월급쟁이잖아. 뭐가 배가 아파? 친구가 잘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우리야 축하해. 진짜 너무너무 잘 됐다. 솔직히 난 네가 언제 약국 여나 싶었거든. 능력도 있는데 아직 안 열고 있어서 궁금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리도 좋은 곳을 잡았어? 오다 보니까 여기 길거리에 약국 여기밖에 보이지 않더라고. 앞이랑 뒤 양옆 다 병원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약국은 여기 하나만 들어오는 거지? 너 진짜 대박이다.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아유, 고마워. 역시 진주 너밖에 없다. 여기 온 애들 다 이제야 상가 들어선다면서 헛소리만 하던데. 진주 너만 이렇게 응원해주는구나? 그렇게 꿈꿨던 일을 이뤘는데도 나는 걱정이 퇴선이야.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어쨌든 여기 와줘서 다들 너무너무 고마워. 잘 되면 내가 정말 한도 크게 쏠게. 그리고 은미, 너는 좀 심보를 곱게 가져보는 거 어때? 친구가 잘 되면 좋은 거지. 무슨 배 아프고 말고가 하는 거야? 아, 너네 남편들이 다 데리러 온다고 했지? 이참에 다들 인사도 하고 뒤풀이도 같이 가자. 아니, 나는 걱정돼서 그러지. 동기들 중에 진주처럼 상황 안 좋은 애가 어디 있다고 그래. 내가 과 대표도 했었고 걱정이 되니까 그런 거지 뭐. 근데 진주 너도 좀 걱정 안 되니? 다들 약국 열고 있는데 네 이름으로 약국 하나도 없잖아. 아직까지 3억도 안 버는 거야? 네 신랑한테라도 열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너나 신랑이나 거지? 아휴, 마침 우리 남편도 데리러 온다고 하는데 너희 남편이랑 인사 좀 시켜야 되겠다. 약사 와이프 모시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해야지. 동기는 그 와중에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고급 외제차가 약국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외제차가 멈추고 내린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제 손을 잡고선 동기들에게 인사를 한 남편의 모습은 마치 구세주처럼 보였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깜짝 놀랐죠. 다들 제가 결혼할 당시 남편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의 모습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듯 싶었어요.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한 이후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은 순수히 몇 억씩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회사가 잘 되면 남편 또한 저에게 약국을 열어주겠다고 했지만 사실 전 지금의 생활이 만족스러웠어요.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아이와의 시간을 길게 가질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미뤄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건 동기들 중에서 가장 친한 제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서 쳐다보는 동기들 사이로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그 뒤로 바로 그 동기의 남편이 왔는데, 그 후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 사장님? 여기는 웬일이세요? 혹시 여기 약국 오신 거예요? 잘됐다. 여기 제 와이프 친구가 오픈한 곳이거든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와이프도 약사거든요. 여기 제 와이프입니다. 뭐해? 사장님께 인사드려. 내가 전에 말했지? 이번에 계약 꼭 해야 하는 거래처 사장님. 바로 이분이시오. 인사드려. 와이프 동기가 그쪽 와이프셨구나. 이런 인연이 있다니 새삼 놀랍네요. 저 알죠? 결혼식 할 때도 오셨고 아마 대학 다닐 때도 저 몇 번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때는 저 별 볼 일 없다고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저 이렇게 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진주 통해서 소식은 들었어요. 얼마 전에 결혼하셨다고. 그때 바빠서 사장님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는데 갔으면 정말 놀랬겠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네 남편이... 여보, 이분이 저번에 당신이 말한 그 거래처 사장님이시라고? 저 진주 친구예요. 그때 결혼식 때도 보셨죠? 제가 진주를 정말 아껴서요. 그때 한 말은 진주를 너무너무 아껴서 한 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마음이 다 놓이네요. 진주야,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당신 아시는 분이셔? 와, 잘됐다. 안 그래도 사장님 만나기 정말 어려웠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시간 되시면 잠깐 저희랑 한잔 하실까요? 안 그래도 사장님께 말씀드릴 부분도 있고요. 어차피 제 와이프랑 사모님이 잘 아시는 분들이시니 시간 내서 한잔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요. 여보, 나 지금 가야 할 것 같은데 거래처 분이랑 같이 술 한잔 마시고 올래? 나는 집에 가고 싶어서. 친구한테도 인사 다 했고 지금 여기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따로 인사해야 할 것 같아. 거래처 분이랑 같이 한잔 하고 오려면 나 그냥 택시 타고 집에 갈게. 그렇게 할래? 남편은 저의 말에 같이 가겠다면서 술자리는 다음에 하자고 말을 했죠. 그때 동기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어요. 사실 동기 남편은 저희 남편 사업체와 거래를 체결해야 하는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동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후 전 남편에게 동기와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남편 또한 그동안의 얘기를 듣고선 너무 속상해했어요.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그동안 그 동기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자세히 알고 나서는 남편은 더 화가 났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동기 남편과의 거래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거래를 고민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했지만 제가 겪었던 일을 듣고서는 확실히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 사실을 듣고 나서 동기는 진심인지 거짓인지 모를 사과를 저에게 했어요. 진주야, 너 네 신랑한테 무슨 말이라도 한 거니? 우리 남편이 말하는데 이번에 중요하게 거래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쪽에서 다짜고짜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
혹시나 네가 절대 안 된다 한 건 아니겠지? 진주야, 우리 그래도 대학 다닐 때 친하게 지냈잖아. 내가 선 넘게 간섭한 거 있으면 정말 미안한데, 그래도 남편 사업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니? 무슨 소리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단지 너랑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거짓없이 말한 것뿐이지. 왜? 넌 항상 자신만만한 거 아니었니?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했었잖아. 근데 뭐가 걱정이 되는 건데? 네 말대로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던지 우리 남편이 나보다는 네가 더 잘났구나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도 거래를 안 했다는 건 다른 게 문제가 있었겠지. 진주야,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남편 이번에 그 거래 꼭 해야 된대. 너희 남편 회사가 큰 곳이라서 거기만 잘 체결하면 다음은 술술 풀릴 거라는데 제발 한 번만 남편한테 잘 말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선 넘게 말했던 거 다 사과할게. 그래, 내가 너 질투해서 그랬어. 내가 어릴 적부터 너 너무 질투나서 그렇게 말한 거야.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도 예쁘고 거기다가 착하니까 그냥 질투나서 그런 거라고. 질투나서? 야, 너 여기서 더 질투나면 사람 한 명 죽이는 건 식은죽 먹기겠네? 네가 나한테 한 말 기억이 안 나면 내가 똑같이 해줄까? 네 주제에 약대 왔다고 한 거, 네 남편 별 볼 일 없다는 거,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 돈 없어서 약국 열지도 못한다는 거, 더 해줘?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나 나니? 아마 넌 기억에도 없을걸? 그렇게 잘난 척 하던 넌 어디 가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렇지만 너랑 나 사이에 일 가지고 남편 사업에까지 영향 주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내가 정말 미안해. 너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그것 때문에 남편 사업이 망가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너한테 상처 준 거 있으면 내가 다 사과할게. 우리 남편 지금 절실해. 그 거래 꼭 체결해야 하거든? 제발 남편한테 한 번만 잘 얘기해주면 안 될까? 내가 왜?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애가 난데 왜 나한테 부탁하니? 딴 애들한테 부탁해. 나만큼 무시하던 사람이 우리 남편 아니야?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남자라고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리던 건 생각도 안 나나 보지? 얘, 그거 네 입에서 나온 거야. 네 입에서 나온 말 주워 담을 수 있으면 주워 담아봐. 그거 다 주워 담아서 나한테 가져다 주면 내가 생각해 볼게. 동기는 자신의 남편의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저에게 사과를 했죠.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동기의 남편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 후에 동기 남편의 사업은 파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말로는 이미 그전부터 동기 남편의 사업은 위기를 맞고 있었고 동기의 이기심 때문에 결혼식장도 무리해서 호텔 예식으로 잡았던 것이었어요. 거기다가 자금이 없으니 신혼여행도 갈 수 없었고 결혼식 이후에 신혼집마저도 다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기는 결혼을 한 이후 남편과의 불화로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을 했습니다. 듣기로는 저 말고도 다른 동기들도 종종 무시를 당해와서 지금은 아무도 그 동기와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동기의 약국 역시 주변에 경쟁 약국이 계속 생겨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다른 약국 직원으로 취업을 해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 그 사이에 남편의 권유로 약국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던 동기들의 말과는 다르게 전 하나씩 차근차근 이뤄내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왜 그 동기에게 그토록 희생과 미움을 받았을까 싶었는데 친구가 그 답을 해주더라고요. 전 대학 입학을 할 때부터 저에 대한 자신감이 가득 찬 아이였다면 동기는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아마 절 부러워했다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래서 절 계속해서 경계하고 시샘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제 약국을 잘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시댁 친정 식구들도 모두 든든하게 절 응원해주니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긴 사연을 함께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든 항상 지원해주고 지켜봐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번 주 주말에 시댁에서 가족들과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시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지만 남편과 저는 시댁에 별로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는 시모가 병원에 입원하는 걸 원하고 있었지만 시모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익숙한 곳이 아닌 낯선 환경에서 지내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동생과 이혼을 했던 동서가 할 말이 있다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법적으로 남이 됐으니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시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동서는 시부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오열을 했지만 시동생이 받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각해진 분위기는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시모는 저보다 항상 동서를 더 신경 쓰고 챙겨줬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들 문제였어요. 동서는 아들, 딸을 낳았지만 저는 딸 하나 낳아 키우고 있었거든요. 둘째도 낳을 수는 있었지만 제 딸이 태어날 때부터 눈에 장애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많은 보살핌이 필요해서 둘째 낳을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죠. 시모는 제 딸이 장애를 가지게 된 게 전부 제 탓이라고 항상 저만 보면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의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도 마음이 아픈데 시모까지 저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행동들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시모가 저를 무시하니 동서 또한 저를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 지켜보던 남편의 불만은 결국 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문제로 동서와의 차별은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차라리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겠다면서 자리를 박차며 저와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낸 지 어느새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시모와 동서의 얼굴은 안 보고 지냈었지만 시부와 시동생이 저희 집에 가끔 찾아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도는 대충 알 수 있었어요. 안 좋은 관계가 오랜 시간 지속이 되자 시부도 걱정이 많았는지 저희 집에 잠깐 오셨을 때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서로 얼굴 안 보고 지낸 지 벌써 8년이나 됐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니? 가족끼리 등을 돌리고 산다는 게 무조건 해결 방법이 되는 건 아니란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아버지도 보셨겠지만 세수 씨 아이랑 제 딸을 너무 비교하잖아요. 앞이 완전히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아주 조금은 보인다는 거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조만간 수술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어머니랑 재수 씨가 제 딸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불쾌하다고요.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차별 주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도 정말 힘들어 했었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제 딸의 몸에 문제가 생긴 걸 이 사람 탓으로 돌렸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봐봐요. 8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희한테 연락 한 번 했어요? 문자 한 통도 안 왔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버지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얼굴 안 보고 지내겠다는 건데 저희가 왜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희는 그때의 감정들이 아직까지 상처로 남아있고 가슴 깊이 멍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어차피 서로 좋지 않은 감정에서 얼굴 봐봤자 또다시 상처만 받고 돌아올 텐데 그럴 바엔 지금처럼 서로 얼굴 안 보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시부는 고민이 많았는지 한참 동안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런 불화가 지속이 되는 걸 원치 않았던 시부는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 했어요. 가족끼리 등 돌리고 사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저 또한 알고는 있었지만 8년 전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제가 먼저 다가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시모와 동서가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밀기 전까진 저희 부부는 움직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부와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했었죠. 몇 달 뒤 오게 될 설 명절날 서로 함께 모여 좋게 풀어나가길 원했던 시부의 생각을 저희 부부가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원인 제공자인 시모와 동서가 움직이지 않는 한 저희가 먼저 시댁에 찾아갈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의 수술이 코앞이라 여러 가지 신경 쓰는 일이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부가 돌아가시고 몇 주 뒤 제 딸은 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맹아라고 사물의 분간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서 저희 부부는 제 딸이 어느 정도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 나이대까지 기다리기로 했었어요. 담당 의사 또한 수술이 급한 건 맞지만 너무 어렸을 때 수술을 진행하는 것보단 시간을 두고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과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좀 더 지켜보기로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가 맞았을 때 제 딸의 눈 수술이 결정이 되었고 정말 다행이었던 건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이 나게 돼서 정상인들처럼 완벽하게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글씨 또한 읽어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는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시모에게 먼저 전화가 왔어요. 고민 끝에 시모가 8년 만에 저에게 연락한 이유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모의 첫마디는 상당히 밝았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최근에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력이 좋아진다던데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겠네. 이제 설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 시아버지가 언제까지 연락 안 하고 지낼 거냐며 하도 난리를 쳐서 이번에 우리 손녀 얼굴도 좀 볼 겸 한번 들렸으면 좋겠다. 가봤자 어차피 안 좋은 말만 듣게 될 텐데 상처되는 말 들을 바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지금 저희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에 내켜서 전화한 건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화내셔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전화하신 걸 텐데 가봤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서요. 아이 참. 어머님, 저 좀 바꿔주세요. 형님, 저예요. 이번에 그냥 좀 오면 안 돼요? 아버님 때문에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어머님이 형님한테 줄 게 있나 봐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와서 받아가는 게 좋겠어요. 잠깐 얼굴 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8년간 얼굴 안 보고 지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민서 입학하지 않아요? 우리 둘째 효주도 이번 연도에 입학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겸사겸사 모이자고 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설 명절 때 꼭 오세요. 저도 눈치가 있지. 아버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데 쓸데없이 입 놀리진 않는다고요. 시모와 동서는 시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해서 명절날 서로가 쌓였던 불만들에 대해 풀자며 시댁으로 모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은 별로 느낌이 좋지 않다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를 또 다른 상황들로 인해 힘들어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참 동안 고민을 한 끝에 8년 만에 처음으로 설 명절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걱정이 많았었지만 시부가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는 걸 너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가게 된 거였지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는 말을 듣게 된다면 고민도 하지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8년 만에 시댁에 발을 들인 순간 시부와 시동생은 밝은 얼굴로 저희 가족을 반겨주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나온 시모와 동서는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저희 부부의 얼굴보다 제 딸의 수술 결과가 더 궁금했는지 제 딸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동서의 자식들은 웃고 떠들면서 거실을 활개치며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제 딸은 안정을 취해야 되는 몸 상태라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애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제 딸은 같이 놀고 싶었는지 사촌들과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길래 거실에서 뛰어놀고 있는 조카들을 불러 방에 있는 제 딸과 잠깐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시도를 하려 했는데 아이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애들 친구 가려서 사귀잖아요.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형님도 모르지 않을 텐데요. 어떤 애들과 만나냐에 따라 아이의 생각과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진다고요. 주변 친구들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제 아이들이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으니 이해해 주세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고 바로 잡아주는 게 부모 역할 아니야? 아무리 애들이 어리다 해도 방금 한 말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면 좋겠어. 나 참, 장애인 보고 장애인이라고 한 게 무슨 잘못이에요? 장애인들이 노는 무리가 따로 있는데 정상인들과 섞이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정상인들이 왜 장애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는 건데요? 방금도 보세요. 우리 애들 잘 놀고 있었는데 앞이 안 보여서 방에 들어갔으면 그냥 얌전히 있으면 되지. 귀는 또 왜 이렇게 밝아서 우리 애들 노는데 끼고 싶어가지고 불러달라고 하면 우리 애들이 같이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뭔데 우리 애들한테 오라가라 하는 건데요.
요즘 세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그래도 불편하고 옆에 있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직 훨씬 많다는 거 형님도 모르는 건 아닐 텐데요. 그리고 애들 문제를 어른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통제고 아이들의 생각을 막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를 한 건데 억지로 사과시키고 놀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죠.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인이라고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8년 만에 보는 얼굴이면 그냥 좋게 대충 넘어가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콕 집어서 걸고 넘어져야 속이 후련하세요? 동서는 자기 자식들에게 한마디 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나빴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그런 동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황해했고 저희 부부는 시댁에 오자마자 동서의 불편한 행동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대범하게 거침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내뱉는 모습에 집안 분위기를 순식간에 망쳐 놓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으면 그래도 최대한 말실수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동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붉어지는 시부의 얼굴을 보곤 또다시 큰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서둘러 상황을 마무리 지었고 어서 저녁이나 먹자는 말로 분위기를 전환시키려 했어요. 시모는 상 차리는 걸 도와달라고 저를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동서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덜거리며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시모는 저와 동서를 식탁에 앉히더니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너희 시아버지 성격 뻔히 알면서 꼭 그렇게 했어야 돼? 애들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 뒷감당할 자신이 있니? 내 큰아들 입에서 2번 다시 오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 입장도 상당히 안 좋아진다는 거 몰라? 아까 뭐라고 했는지 못 알아들은 건 아니잖아.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오늘만큼은 불만이 있어도 서로 참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는데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을 봐봐라. 어른들 보는 앞에서 네가 큰 며느리한테 대들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겠어? 내가 조금만 늦게 상황을 반전시켰다면 너희 시아버지 입에서 상당히 거친 말들이 나왔을 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 원래 식사 끝나고 주려고 했는데 네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미리 주는 거니 이거 받고 오늘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다. 알겠지? 우리 손녀딸이 이번에 국제학교 입학한다면서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준비했으니까 학교 들어가는데 보태거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1억밖에 없어서 일단 그것만 준비해 준 거니까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 바로 계좌로 싸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넣어둬라. 그리고 이건 네 거다. 네 딸도 이번에 학교 입학한다면서 맹아 학교라던데 작은 며느리보다 일찍 우리 집 식구가 됐는데 애가 늦게 생겨서 어떻게도 입학식이 비슷한 날짜에 잡혔네. 쟤는 맹아 학교에 입학한다고? 그럼 그곳은 눈이 안 보이는 애들만 들어가는 곳인가 봐. 그래서 너한테 이걸 좀 준비했다. 그래도 꽤 비싼 걸로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이거 들고 다니면 될 거다. 수술을 해서 앞이 좀 보인다 해도 맹인인 건 맞는 거잖아.
시모는 동서에게 입학 선물로 1억을 건네주었고 제 딸은 맹인 스틱을 건네주었습니다. 살면서 필요한 물건은 맞지만 시모의 말들이 저에게 상당한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신체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맹인 스틱 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며 돈을 줘봤자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며 돈을 써봤자 시모가 느끼는 만족감이 없을 것 같다고 제 딸과 동서 딸을 대놓고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부터가 비교를 하는데 애들이 뭘 보고 배웠겠어요. 동서나 시모나 다를 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식탁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스틱을 주워 들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보통 맹인 스틱의 경우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펼치면 자동으로 스틱이 펴지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제일 하단 부분이 고장난 건지 펴지지 않고 꺾여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니 스틱 아랫부분이 상당히 심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하자가 있는 스틱을 건네준 시모에게 불량인 것 같다고 얘기하자 돌아오는 대답이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그게 말이야. 내가 너 오기 전에 맹인인 것처럼 사용을 한번 해봤거든. 그런데 눈을 감고 걸어가다 보니 덕을 넘지 못해서 넘어졌는데 그때 휘어져 버렸지 뭐냐. 그래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준 거니까 대충 사용하면 되지 않겠어? 어차피 시력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이라며.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만 있던지 쓸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냥 버려라. 인터넷에 보니까 맹인 스틱 10,000원도 안 하더구만. 너도 몇 개 있을 거 아냐.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거 AS가 되는 제품이긴 한데 내가 그거 고쳤을 시간이 어디 있니? 그런데 눈이 보이는 건 맞는 거지?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면서. 그런데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지 눈에 사시가 있는 것 같더라. 아까 그 모습을 보는데 여자로 태어나 결혼 한번 못 해보겠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맹인들은 맹인들끼리 결혼하니? 그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맹인이 되는 거야? 맹인도 유전일지도 모르잖아. 너희 집안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니? 에휴, 너희들만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 오늘은 떡국으로 대충 때울 테니까 서둘러 준비하도록 하자. 다들 바쁜데 빨리 먹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우리 집에 붙어 있을 순 없잖아.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어요. 시모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엄청난 상처로 가슴에 박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고 남편과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는 시댁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기분이 금세 풀려서는 시모 옆에 찰싹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제 할 일을 찾아 식사를 준비했고 그렇게 가족들이 모두 둘러앉아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제 딸이 시모가 앉을 자리에 있던 떡국과 제 것을 바꿔달라고 보채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해 왜 바꿔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제 딸은 계속 떡국을 바꿔달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그런 딸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떡국을 바꿔놓았고 그렇게 모두 함께 모여 8년 만에 첫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릇을 뚝딱 비운 시모가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배를 부여잡고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간 시모가 복통을 호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한 가족들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시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갑자기 일어난 돌발 상황에 많이 놀랐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시모는 본인도 잘 모르겠다면서 배가 너무 아프다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뒤 화장실에서 나온 시모는 얼굴빛이 하얗게 변해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모두들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해 모두가 당황해서 시모의 상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각해졌고 시모는 몇 초마다 화장실을 반복해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엔 나올 힘도 없었는지 화장실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시부는 그제서야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가족들 모두 멀쩡한데 시모만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좀 전에 제 딸이 꺼낸 한마디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제 딸은 가족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 떡국을 바꾸라고 한 건지 되물어 보는 순간 딸이 뱉은 한마디는 가족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딸이 방에 들어가 있을 때 옆방에서 동서가 전화통화하는 대화 소리를 전부 듣고 있었다면서 동서가 아는 지인에게 설사약을 구매한 것 같았어요.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만 넣어도 설사를 유발할 정도로 강력한 약이었는데 그걸 한 통 전부를 제가 먹을 떡국에 부어버릴 거라고 지인과 대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었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눈이 잘 안 보이는 탓에 귀가 상당히 예민해서 작은 소리조차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옆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건 당연히 전부 다 들을 수 있던 거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제 딸은 평소 자기를 싫어하던 할머니와 바꾸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가족 모두가 알게 된 순간 시동생은 동서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액상으로 되어 있는 설사 약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고 동서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에 모두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피해를 받게 된 시모가 동서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봤다는 거에 화가 났는지 화장실에서 비틀거리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안색이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에서 시모는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렸고 머리채를 잡으면서 분노를 표출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참고 넘어갈 순 있지만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건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지금 내 몸 상태가 어떤 줄 알고는 있니? 네가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지금 서 있는 것조차 힘들다고. 힘들게 만든 음식에 누가 설사약을 집어넣으래? 어딜 도망쳐? 당장 이리 안 와? 오늘 네가 한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바닥에 떨어진 설사약 좀 이리 가지고 와라. 거기 있는 거 얘 입에다 전부 다 털어넣어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도 느껴봐.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그냥 형님이 저희 집안 식구라는 게 너무 싫어서 걸려주려고 몰래 설사약을 넣었던 건데 어머님이 드시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아무리 내가 싫다 해도 어떻게 사람이 먹는 음식에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지금 동서가 한 행동 때문에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알아? 다 필요 없고
네가 직접 느껴봐라. 이리 와서 당장 입대지 못해? 너는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해봐야 하니까 두 통 다 입에 털어 넣어라. 시모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약을 주워들어 비틀거리며 동서에게 걸어갔어요. 동서는 죄송하다면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동서의 얼굴을 잡아 입에 설사약을 털어 넣으려는 순간 동서는 먹기 싫다면서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이미 온몸에 힘이 많이 빠져있던 시모는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밀쳐지면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넘어지는 순간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힘과 동시에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 모두 움직이지 않는 시모의 모습에 놀랐고 시부가 시모의 몸을 돌렸는데 바닥에 과도가 떨어져 있었고 얼굴에서는 상당히 많은 출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라면서 정신을 잃은 시모에게 계속 말을 붙였어요. 하지만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시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동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상황에 온몸을 떨고 있었네요. 그렇게 가족 모두 병원으로 향한 뒤 수술실에 들어간 시모가 나오길 한참 동안 기다렸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수술실에서 나온 시모는 병실로 옮겨졌는데 의사의 한마디가 가족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어나겠지만 사고 당시 날카로운 모서리에 눈을 크게 다치면서 양쪽 눈이 거실 테이블 과일 접시에 올려져 있던 가도에 추가적으로 다친 상태라 회복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며 서둘러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평생 앞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시동생은 그 말을 듣자마자 동서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병실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상황이 진정이 될 때까지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시동생이 난리치지 못하게 말린 뒤 동서를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시동생은 동서의 얼굴을 보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이혼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모는 이식자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까지도 앞을 못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시모의 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위에 암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삶의 의욕이 떨어져 버린 상태인 시모는 병원에 가는 걸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동서가 시댁으로 찾아와 자기가 시모를 모시겠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동생이 거부해서 조카들의 얼굴도 못 보고 있는 상태라 동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이미 너무 큰일이 벌어져서 시댁 식구들은 동서를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동서의 잘못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은 동서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시댁 식구들의 형편이 좋은 거지 동서 집안은 그렇게 잘 사는 집안도 아니었고 이번 일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이 하마터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동서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모 또한 이 문제를 발생시킨 한 사람이고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동서가 그대로 보고 배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면 시모의 길은 하나밖에 없겠죠. 세상을 등지게 되실 테고 이식받을 기회조차 사라질 텐데
이미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런지 살겠다는 의욕이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불행은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처리하고 싶은 동서나 본인의 삶을 한탄만 하고 있는 시모가 제가 봤을 때 둘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남편과 저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시모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본인의 삶을 남이 살아주지는 않잖아요. 남편은 제 딸한테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면서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시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시모와 동서에게 질렸으면 두 눈이 먼 시모의 암 소식에도 등을 돌리려 하겠어요. 이래서 사람은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느끼게 되었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42살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첫 바늘부터 잘못 깨는 바람에 그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과거의 아픔을 전부 다 잊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병원에서 시댁 식구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과거의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올라 저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라 몸이 먼저 반응을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를 알아본 시모가 가까이 다가와 손을 내밀며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갑자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네요. 그 이유는 저와 이혼한 전 남편이 위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비가 많이 부족하신 듯 보였어요. 아무 말 못하고 몸을 떨고 있자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제 탓이라며 갑자기 머리채를 잡으셨고 시모의 돌발 행동 때문에 병원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혼을 했고 이제 남남인데 제가 왜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발견한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른 순간 시댁 식구들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30살에 만나 결혼을 하고 여느 가정처럼 평범하게 잘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오면서부터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네요.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통보를 해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두는데?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사장이면 다야. 직원을 아주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한다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알지? 회사에 다니면 당연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지. 당신은 너무 분위기 팔아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을 그만둬도 된다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건데? 지금 다니는 회사 이제 1년 됐잖아. 당신 원래 이렇게 끈기 없는 사람이었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만두고 나오는 건데? 내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다시 회사로 복귀해. 당신은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았으면 좋겠어? 완전 악독 사장이라니까.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얼마나 많이 시켜먹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불만이 많았었는데 신입이라는 이유로 일을 배워야 한다고 이것저것 자잘한 것까지 내가 전부 다 하고 있잖아. 나 말고 아줌마들은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고 있는데 화가 안 나겠어? 그건 당신이 말단이고 일을 능숙하게 해야 하니까 사장으로서 당연히 시킬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만두고 나온 거야? 다른 이유 없으면
당장 다시 들어가서 죄송하다고 얘기한 뒤 열심히 일해. 안 그럼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싫다니까. 나는 아무래도 생산직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사무직으로 다시 알아보는 게 좋겠어. 월급 많이 준다는 말에 혹했다가 몸만 버리고 경력직 아니면 어차피 사무직에서 일하는 거랑 별반 차이 없는데 좀 더 편하게 일하는 게 좋지.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회복 좀 하고 곧바로 일자리 알아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인생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잖아. 이러면서 지금 아이를 갖자는 말이 나와? 당신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안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 이 상황에 내가 임신이라도 했어봐. 고생은 나 혼자 하게 되는 거잖아. 당신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죄 없는 아이한테 불행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 절대 아이는 가지지 않을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어머님 뵈러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되려 자기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길래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회사 생활도 꾸준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조금이라도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이것저것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만 찾아서 하는데 그렇다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가 생기면 쉽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결혼 초반이고 집안의 가장이니까 금방 자리 잡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2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돈 좀 많이 벌 수 있다는 생산직에 갑자기 들어가더니 1년 만에 다시 회사를 그만두는 불상사가 생겼네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리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여쭤보게 되었네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처음 면접 볼 때는 어떤 일이든 잘할 것처럼 의욕이 넘치길래 사람 괜찮아 보여 함께 일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면서 업무에 필요한 일은 배울 의지도 없어 보이고 여직원분들이랑 수다나 떨고 싶어 하길래 돈을 주고 사람을 시키는 입장에서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참다 결국 수환 씨에게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일을 배워야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다며 직원 한 명 붙여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못마땅했는지 갑자기 작업 도구를 집어던지면서 그만두겠다고 소리치며 나가는데 사장인 제가 그 모습을 보고도 참고 넘어가야 되나요? 그래서 이참에 잘 됐다 싶어서 그만두라고 얘기했죠. 이렇게까지 전화하신 거 보니까 한두 번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어쩌다 저런 남자를 만나셨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더 힘들어지기 전에 후딱 정리하고 새 출발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겠네요. 이건 인생 선배로서 얘기해 드리는 거니 신중하게 받아들이세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은 알고 보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고 그냥 남편 혼자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만둔 거였어요. 그렇게 사장님과 통화를 끝낸 뒤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 그날 하루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정신 나간 놈은 침대에서 퍼질러 자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 걱정 없이 태평하게 코골면서 자고 있는 모습에 많은 실망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옆에 있던 베개로 얼굴을 수차례 내리쳤네요. 화들짝 놀란 남편이 잘 자고 있었는데 왜 건드냐며 소리치길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물어봤어요. 계획? 그런 것까지 세워야 되는 거야? 그냥 적당한 곳에 취업해서 월급 받아가며 살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예민해? 마음 편히 생각하라니까.
일할 곳은 많아. 단지 나랑 맞지 않은 곳에 취업을 한 것뿐이지. 기다려봐. 내가 좋은 곳에 취직한다니까. 어느 천년에.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작년에도 정말 괜찮은데 취직했다며 평생 다닐 것처럼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지금 봐봐. 1년 만에 일 그만두고 침대에서 퍼질러 자고 있는데 내가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내일부터 당장 일자리 알아보고 바로 취직해. 집에서 놀 생각하지 마. 결혼을 했고 집안의 가장이면 내가 당신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앞으로가 걱정이야. 매일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내일 당장 취업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혼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말아먹고 싶지 않다고.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듣고 싶지 않았는지 다음날 일자리 알아보겠다며 저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갔네요. 그래도 큰 소리 치니까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습에 흥분했던 저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 각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길래 취업 준비 안 할 거냐고 소리치며 방문을 여는 순간 방에서 자고 있어야 할 남편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회사에서도 남편에게 문자와 전화를 몇 번이나 했지만 받지 않길래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말았습니다. 대책 없이 행동하는 남편을 더는 용서할 수가 없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의 상황을 전부 아셔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모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받으시더니 남편이 시댁에 있다며 퇴근하고 얼굴 좀 보게 내려오라는 시모의 말에 당황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전화 통화하시던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으신 것 같았고 그날 회사 일을 마치고 급하게 시댁에 찾아가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왔는데도 신경도 쓰지 않고 TV를 보면서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 수환이한테 얘기 들었다. 회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일을 그만뒀겠니? 네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다그치면 기가 죽어서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할 수 있겠어? 회사를 그만뒀어도 다음에는 좋은 일자리 나올 거라며 격려해주고 응원을 해줘야 하는 게 배우자의 역할 아니야? 그런데 무조건 다그치기만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어?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야? 내 아들이 오죽했으면 어제 새벽에 집에서 뛰쳐나왔겠니?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그이한테 화를 냈겠어요. 제 의견도 들어봐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번 한 번만 그랬으면 뭐라 하지도 않죠. 회사를 다니다 보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운 문제점들도 생기기 마련인데 사소한 감정 때문에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둔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너는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거야? 내 아들이 힘들어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야? 무조건 일하라고 다그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니? 아까 진지하게 대화 좀 해봤는데 남 밑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며 사업하고 싶다 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다. 그러니 너도 뒤에서 아낌없는 지원해줘라. 알겠니? 남편은 저를 아예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와는 한마디 상의 없이 일까지 그만뒀는데 새벽에 몰래 시댁에 들어가 저와 했던 얘기를 전부 다 늘어놓고 거기에다가 사업하겠다며 시부모님과 대화를 끝냈으니
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 같았어요. 어이가 없어서 시부모님과 남편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으시는데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 사업하는데 제가 왜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모든 걸 내 아들 혼자서 이끌어 가라는 거야? 네가 뒤에서 받쳐줘야 할 거 아니니? 내가 너한테 돈을 보태달라고 얘기했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건데 그게 잘못된 거니? 너희들 잘 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다고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라는 건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어머님은 아직까지 이 사람 성격을 파악 못하셨어요? 사업할 수 있게 뒤에서 지원해준다고 잘할 것 같아요? 성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뛰어들어도 모자랄 판에 아무런 계획 없이 사업한다고 성공할 수 있겠어요? 저까지 일을 그만두고 뛰어들었다가 전부 다 망할 수도 있다고요. 저는 어머님 의견 따라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을 감싸고 도시니까 여태껏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이 정착도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내 아들이 사업을 해서 실패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그땐 너에게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 절대로 후회하지 말 거라. 우리 아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어. 시모는 제가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이를 갈고 계셨어요. 그렇게 시모는 남편이 하고 싶어하는 사업을 뒤에서 금전적으로 도와주셨고 저는 회사를 꾸준히 다니면서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남편과 저는 거의 분열이 일어난 상태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돈만 까먹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편은 사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이 좋지 않다 보니 금세 흥미를 잃었고 결국 시부모님께서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하셔서 차려주신 사업을 그만하고 싶다는 충격적인 고백에 시모는 그 자리에서 당황하셨는지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저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분명 흥미를 잃고 포기할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결국 시모는 알아누우셨고 남편은 사업이 체질에 맞지 않은 것 같다며 더 이상 뛰어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네요. 그 모습을 지켜보셨던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옳았다. 저놈은 뭐래도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시부모가 없는 돈 털어서 내 아들 사업하게 도와줬으면 망하고 있는 걸 두 눈으로 전부 다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거니? 그게 맞는 거냐고? 너는 뭐 다를 줄 알아? 위태로워지고 있으면 당연히 두 팔 걷고 도와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어쩜 이렇게까지 고약한 며느리를 들였는지 내 속이 전부 다 타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거야?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건 아니지? 어떻게 해서든 같이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니? 시모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극도로 불안해하시더니 결국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결국 퇴근을 하자마자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달려갔어요.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면서 뭐가 문제인지 알아가기 시작했고 조금씩 개선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며 해결하니 남편의 사업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남편도 다시 관심을 보이면서
의욕이 생겼는지 들어오는 수익을 보며 또 다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시모도 그 사람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걸 처음 인정하게 되시면서 그 이후부터 제 말을 들어주셨지만 저는 그 전에 받았던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날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어느새 안정적인 수익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남편의 사업장에서 다시 일을 해서 그런지 몸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몸살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집에서 알아 누워 있는데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은 제가 걱정도 되지 않으신지 얼굴 보러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은 저를 신경 써줘야 하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닌 시댁에서 생활하는 남편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린 상태였죠. 아쉬울 땐 도와달라고 하더니 막상 제가 몸살이 나서 집에서 쓰러져 있을 때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아무리 결혼하고 가족을 형성했어도 부모님 외에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몸이 회복이 되고 나선 시댁과 사업장에 일절 발길을 끊었습니다. 너 요즘에 사업장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뭐야? 설마 몸살 났을 때 찾아오지 않아서 서운했던 거니? 그래서 그런 거야? 알고 계시면서 왜 물어보시는 거죠? 집에서 쓰러져 있는 동안 확실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렇지만 그이도 가족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전화 한 통도 없고 제가 얼마나 몸이 아픈지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죠? 몸이 다 회복된 건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집에 오신 거예요. 너무 속보이는 행동 아니신가요?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테니 알아서 잘 해보세요. 이제 저 없어도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워낙 일이 바빠서 올 시간이 없었던 것 뿐인데. 그러지 말고 내일부터 다시 사업장에 나오거라. 네가 옆에 없으니까 내 아들이 이리저리 놀러만 다니고 있잖아. 그래도 네가 한마디 하면 불만을 표해도 말은 듣지 않니? 우리가 얘기하면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사업장에 다시 출근했으면 한다. 그리고 정 힘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그만두면 좋겠는데 그러다 또 몸살 나면 생활에도 많은 지장이 있잖니. 우리 사업에만 전념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어머님도 그렇고 그이도 더는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드릴 말씀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시모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시모는 미안하다며 저를 사업장에 앉히고 싶어 하셨죠. 결국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신 시모는 며칠 뒤 주말에 남편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며칠 만에 얼굴 보는 남편은 정말 한심해 보였어요. 자기 집은 놔두고 시댁에서 생활하는 건 저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주말에 느닷없이 찾아와 저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며 괜찮은 곳을 예약해뒀다며 따라가지 않겠다는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수상 펜션이었습니다. 시부가 워낙 낚시를 좋아하셔서 수상 펜션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 보였어요. 집에서 쉬고 싶은 저였기 때문에 그곳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죠. 어떻게 해서든 제 기분을 풀어주려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오길래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신데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아빠한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요? 그게 너희 아빠 사업이 파산나 버렸다. 네가 걱정할까봐 그동안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부도나 버렸지 뭐야. 계속 무리하게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 무너지게 되었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니? 파산나면서 꽤 많은 빚까지 떠안게 되어 버렸는데. 처음 듣게 된 부모님 집안의 사정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온 터라 택시를 알아봤지만 제가 있는 곳까지 당장 택시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걸 알면서도 부모님 집에 찾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일단 남편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습니다. 다행히 술은 먹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지금 가나 아침에 가나 똑같은 거 아니냐며 다음날 아침에 택시 타고 올라가라며 결국 도와주지 않았네요.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지만 남편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려 했어요. 시부모님도 옆에서 주무시고 계셔서 크게 소리도 지를 수 없어 소갈이하며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잠도 오지 않아 눈만 감고 누워있던 도중 갑자기 시모가 저를 부르시더니 할 말이 있다며 밖으로 나와보라는 말에 시모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어머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를 물에 빠뜨리면 어떡해요? 빨리 꺼내주세요. 저 수영도 잘 못한다고요. 너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내일 당장 도장 찍으라고. 너희 집 파산돼서 빚더미에 앉았다며? 그런데 이제 막 내 아들 사업 잘 되고 있는데 너희 집안에 전부 다 갖다 바칠 일 있니? 나는 그런 거 절대 원하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해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 꺼내주지 않을 거야. 알겠어? 빨리 선택해. 이혼할 거야, 말 거야?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이니? 알겠어요. 이혼하면 되잖아요. 누가 보면 제가 이혼하기 싫어서 붙어 있는 줄 알겠어요. 이혼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집 파산됐다고 어머님한테 도움 같은 거 바라지도 않는다고요. 이혼할 테니까 당장 올려주세요. 시모는 자신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가 저희 집 부모님 빚 갚는데 사용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계셨어요. 제가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는데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돈을 요구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물에 빠뜨린 다음 이혼을 요구하던 시모 행동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이혼하겠다던 말에 시모는 저를 뜰채로 떠서 끌어올려 주셨고 그날 젖은 몸 상태로 더 이상 시부모와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제가 들고 온 짐을 챙기고 택시가 잡힐 때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2번 다시 시댁 식구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행동을 당해서 그런지 온몸이 떨려왔고 펜션과 꽤 멀어지자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의 대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은 너무나도 컸어요. 그렇게 시내까지 한참 동안 걸어가게 되었고 겨우 택시를 잡아 부모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어렵게 버텨온 사업이 주저앉게 되면서 부모님께선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태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겪었던 아픔을 털어놓고 싶지 않아
결국 남편과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저희는 남남이 되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신 부모님께선 남편의 멱살을 잡고 한바탕 난리를 치셨지만 저희 집안까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며 부모님을 말렸고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며 다시 일어날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오래간만에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 아빠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그날 이후 엄청난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아빠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냐며 그 남자는 아빠를 반가워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예전에 그 남자의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빠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아버님이 아빠를 절실하게 찾고 계셨죠. 교통사고를 유발한 차량은 도망친 상태에서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아빠가 조금만 늦게 발견했어도 이 세상에 더는 존재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그 남자의 아버님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상태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 사정을 알게 된 그분들께서 저희를 도와주셨고 저는 그 남자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낸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좋은 만남을 유지해 오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아버님을 살펴드린 뒤 돌아가려던 그때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너무 놀라 주저앉아 버렸고 시모는 저에게 달려와 갑자기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충격적인 상황을 알려주었네요. 설마 했는데 네가 여기에 왜 있는 거야? 여기 최상층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던데 너 결혼했니? 꽤 잘 사는 집안에 남자를 꼬셨나 봐. 너 때문에 내 아들은 지금 병원 신세를 치고 있는데 이참에 잘 됐다. 돈 좀 줘봐라. 내 아들 인생 망쳐놨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네가 병원 최상층에 있다는 건 분명 꽤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던가 아니면 돈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겠지. 그것 말고는 여기에 올라올 수 없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거든. 여기 병원에 다닌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이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다고. 내 아들 너랑 이혼하고 나서 몇 달 뒤에 위암 판정 받았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으면 위암 판정을 받았겠어? 지금 몸 상태가 말이 아니니까 와서 얼굴도 좀 보고 제대로 된 치료도 할 수 있게 돈도 좀 주면 좋을 것 같다. 너 가고 나서 사업까지 망해버려. 지금 우리의 삶이 아주 말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서 돈 좀 내놔봐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던 시모 때문에 겁에 질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와 만남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주저앉아 있는 저를 침착하게 일으켜 세워준 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과거에 있었던 상황을 대충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분위기를 파악했고 그 자리에서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니 무언가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다가가 당장 나가라고 큰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아버님은 원래 병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사람들을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였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정색을 하며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저의 과거를 전부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시모는 오열을 하며 자기 아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병원비까지 밀려 있었기 때문에 전 남편의 진료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시댁 식구와의 만남은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만남을 지속해 오고 있던 남자는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알고 지낸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한번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서로 더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날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시댁 식구들은 앞으로도 절망 속에 살아가겠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 번 더 찾아온 또 다른 삶이 아빠의 도움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는 게 지금도 실감이 나질 않네요. 앞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